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47세 여성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쯤 있잖아요. 제게는 30대 젊은 나이에 먼저 가버린 남편이 그런 존재였네요. 남편은 평생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유난히 자기 어린 남동생을 아꼈어요. 그 덕분인지 시동생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를 더 챙기고 부모님같이 따랐고요. 그렇게 남편 없이도 시아버지 시동생과 가족을 이루고 잘 살았는데 후에 들어온 동서가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더군요.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인가 싶고 그때는 왜 그렇게 동서라는 존재가 밉고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10년이 지난 옛날 이야기지만 자주 듣는 사연 채널에서 그때의 제 얘기를 보내봅니다.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저를 시기 질투한 제 동서 얘기 들어보실래요? 어릴 적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헤어지셨고 저는 엄마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식당 주방 일을 하셔서 저희 식구를 부양했고 넉넉하지 않은 친정 때문에 저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수 있었네요. 남편과는 20대 시절 일하던 건축 사무소에서 처음 만났어요. 말이 좋아 건축 사무소 일이지. 남편은 현장 막노동 일을 하고 저는 잡일하는 격리에 불과했죠. 남편은 거친 인부 아저씨들 틈에서 해맑은 얼굴로 늘 웃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 저 남자는 자존심이 없나 할 정도로 욕을 먹고도 웃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오래 할수록 속이 깊고 포용심이 많은 남자였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점에 반해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며 저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 자리에는 남편의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까까머리에 안경을 낀 소녀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됐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직 중학생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내 동생이야. 보기에는 덩치가 커서 성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긴 것만 다 컸지 아직 중학생이야. 안녕하세요. 형이 누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형수님이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봤는데 죄송해요. 형제가 서로 하나도 안 닮았네요? 평소에는 형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닮았고 형은 엄마 닮았거든요. 형이 좋아하는 사람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서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만난 지 2년 넘었고 집에도 인사드리러 갈 거야. 곧 결혼해야지. 우와, 진짜? 그럼 진짜 우리 집에 시집 오시는 거예요? 너무 신난다. 내가 형수님 요리 끝내주게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좋아해. 우리 집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남자들만 있어서 애가 만난 걸 별로 못 먹고 자랐거든. 저런, 제가 결혼하면 필살 요리 좀 많이 해줘야겠어요?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 고기 반찬이면 다 좋아해요. 형수님, 빨리 저희 형이랑 결혼해주세요. 이 녀석이, 네 형수가 무슨 요리사냐? 아무튼 먹는 거 얘기만 하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리지? 이 녀석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도 어질고 속 깊은 녀석이야. 내가 바쁘고 돕지 못할 상황이면 내 동생한테 말해. 나 대신 언제든 도와줄 테니까. 서로 비밀도 털어놓을 정도로 의좋은 형제라니 너무 부럽네요. 잘 부탁드려요, 도련님. 제가 장담하는데 형수님 보면 저희 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처음에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 얘기를 들었을 때 사춘기인 남동생의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나름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시동생을 만났더니 까칠한 사춘기 소년이 아니라 애교도 많고 부침성 좋은 강아지가 나와서 첫 만남의 시동생을 꼭 안아주고 왔어요.
그 후로 찾아뵌 시아버지도 서글서글하니 말씀은 적으셨지만 정이 많은 분이셨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나서 남편과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친정에도 남편 소개를 하고 양가 결혼 허락까지 받았는데 시댁도 집안에 돈 벌어올 사람이 남편밖에 없고 형편이 좋지 않았고 저도 친정엄마와 외할머니 생활비를 제가 드렸기에 둘 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수저 하나 들고 사진관에서 결혼사진만 찍고 결혼을 하게 됐네요. 시집을 갔더니 홀 시아버지와 띠동갑 아래인 중학생 시동생, 남편까지 시커먼 남자 셋이 살고 있었는데도 자기들 딴에는 살림을 한다고 하는데 실용성만 강조됐지 어설프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집안일이나 살림은 제 몫이 되었죠. 돈은 부족했지만 남편과 저 시댁 식구들은 사이가 좋았고 저는 결혼하고 바로 자식을 연년생으로 남매를 낳았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처럼 저희 식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살갑게 챙기고 필요하다면 각자가 일을 도와가면서 정겹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우애 좋은 가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화목하고 행복했네요. 그런데 참 인생이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남편이랑 제가 둘이 벌어서 어떻게든 6식구 먹여 살리려고 하루에 일을 2가지씩 해가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결혼 5년 차에 남편이 현장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지 뭐예요? 그때 남편 나이가 겨우 30대 초반이었고 자식들이 아직 어린 나이일 때였죠. 당시 시동생도 겨우 고등학교 졸업반이었고 시아버지는 환갑을 앞두고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니시고 양육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이렇게나 남아있는데 애석하게 남편이 먼저 가더라고요. 며느라, 우리 장남이 이렇게 먼저 가버리고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앞으로 어린 손주들도 키워야 하고 나라도 어디 배휴지를 주거나 일당 받는 일이라도 가야겠어. 아버님, 다리도 편찮으셔서 일하는 건 무리잖아요. 제가 하는 일을 더 늘리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연한 걱정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코앞이네요. 어떻게든 되겠죠. 여자인 너 혼자 어떻게 5식구를 먹여 살려? 내가 안 그래도 노인정 가서 일할 것 좀 알아봐 뒀어. 형수님, 저도 아침에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 시작하려고요. 돈은 많이 받지 않지만 제 용돈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도련님까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다들 고마워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게요. 사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앞길이 막막한 기분이었어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가족들 생계를 부양할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었고 어린아이들 둘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혼자 키우나 걱정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렸는지 자신들도 어떻게든 집안 살림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직장인들처럼 벌지는 못하겠지만 반찬값이라도 벌겠다고요. 말이라도 먼저 그렇게 해주는 시댁 식구들을 보는데 나만 슬프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이 나더군요. 제가 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건축사무소 일부터 주말 시간이 되는 대로 건설 현장 한박집 일, 도배업체 일, 청소일 등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아이들을 많이 봐줘서 저는 일한다고 뛰어다닐 수 있었고요. 특히 시동생은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저를 친누이 혹은 엄마처럼 잘 따랐는데 아마 시어머니가 아주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의 정을 못 느껴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 셋만 살다가
집안에 제가 식구로 들어오니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 모습이 이쁘고 짠해서 시동생이 먹고 싶다는 음식은 불어 꼭 챙겨주고 다른 가족들 몰래 용돈도 늘 챙겨줬더랬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동생은 늘 어버이날마다 형수님의 어머니 같은 은혜 잊지 않겠다고 손편지도 써주고 했었네요. 시동생은 공부도 곧잘 했고 법대에 진학하더니 제가 40 정도 됐을 때 사법고시도 합격했어요. 제가 고생해서 학비도 도와주고 키운 시동생이 자기 꿈을 이루자 제 꿈이 이루어진 것 마냥 너무 기쁘더라고요. 시댁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제가 마을 입구에 시동생 사법고시 합격 현수막을 불어 걸었고 그걸 보고 시동생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리운 남편 얘기를 밤새 했었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아이들 둘 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독립을 했을 무렵 시동생은 30대 중반을 훌쩍 넘었는데도 장가를 안 가더라고요. 제 주변에야 시동생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인물도 훤하고 성격 좋고 능력 있는 미혼 남자를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둔다는 게 의아했어요. 도련님,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시고 자기 앞가림 할 줄 아는 어른이니까 여태 제가 장가가라는 잔소리나 결혼 이야기 안 꺼낸 거 알고 계시죠? 형수님, 오랜만에 집밥 먹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 꺼내시는 거예요? 저체해요. 이번에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직업에 훌륭한 인성에 훈훈한 외모인데 옆에 괜찮은 아가씨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비밀 연애 이런 거 하세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 거래요. 그냥 인연이 맞는 사람이 딱히 없었던 거죠. 도련님, 제 마지막 소원 3가지가 첫째,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둘째, 우리 아이들 무탈하게 잘 사는 거. 마지막이 도련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도 곧 80이세요.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일이 바쁘다 보니 결혼이 늦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딱 마음에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형수님 말대로 노력해 볼게요. 그 말 믿어도 돼요? 아님 제가 나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실지 도련님이 더 잘 알죠? 네, 네. 오늘따라 형수님이 제 결혼에 강하게 꽂히셨나 보네요. 약속할게요. 조만간 괜찮은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진짜 제 마지막 소원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님이랑 형도 바라는 바일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도련님의 행복한 가정을 바래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꼭 올해는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강하게 나갔더니 시동생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그날은 웬일로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실없는 농담이나 웃음으로 때우고 도망갔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가족들 모두가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시동생이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괜찮은 사람도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생각보다 아주 이르게 지킨 거 있죠? 특히 저한테 전화해서 결혼할 여자를 집에 인사시키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기쁨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도 덩달아 신이 나셔서 오랜만에 저와 같이 장까지 보고 오셨을 정도였고요. 그렇게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집에 인사시키러 온 날, 마을 잔치가 방불케 집 근처까지 고소한 기름내가 진동을 했더랬죠. 어쩜 너무 반가워요. 저는 이 집 맏며느리인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 인사시키러 온 건 처음이에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식사부터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미주라고 합니다. 이난 오빠 대학 후배이고 알고 지낸 지는 15년이 훌쩍 넘었는데 사귀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어머, 그랬구나. 아우, 이렇게 제 짝이 근처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오래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니 더더 잘 됐네요. 형수님,
오늘만 날 아니에요. 앞으로도 자주 볼 거니까 질문은 두고두고 하세요. 그래도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걸요. 두 분 중에 누가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지인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거고요? 제가 인원 오빠를 아주 오래전부터 먼저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배가 저를 거절했어요. 그러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제가 첫사랑을 이뤘네요. 우리 도련님이 미주 씨 첫사랑이었어요? 진짜 둘이 인연인가 보네요. 결혼은 그럼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저희 친정에서는 이미 허락하셨고 반년 안에 결혼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시동생이 동석감으로 데려온 아가씨는 시동생보다 4살 연하로 같은 변호사 후배였어요. 들어보니 아가씨가 시동생을 먼저 짝사랑하고 결혼하자고 5년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첫인사를 하러 왔을 때도 어찌나 시동생한테서 눈을 못 떼는지 여자 쪽에서 더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예비동서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대단한 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이쁘더니 사람이 말도 똑 부러지게 하고 아무튼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든 건 수월했지만 시동생이 결혼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바로 결혼하고 3년은 시댁에 같이 살 것이라는 조건을 예비 동서에게 건 거죠. 처음에는 동서가 자기 직장에서도 거리가 있고 힘들다고 다른 지역에 신혼집을 구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나 보던데 시동생은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면 형수님과 아버지랑 잠시라도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끝까지 고집했나 보더라고요. 서울, 경기도, 도심의 좋은 집들 다 놔두고 불편하고 낡은 시골집에서 3년을 그것도 낯선 시댁 식구들이랑 살라니 젊은 세대인 동서에게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저도 시동생에게 너무 어려운 결혼 조건이라며 그냥 경기도 수원이나 서울에 편히 살라고 했지만 결국 시동생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고 동서는 시댁에 합가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같이 사는 1년 동안 큰 문제가 없었던 게 시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이 일을 한다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에 이른 아침 혹은 늦은 저녁에만 얼굴을 잠깐 마주하고 말았어요. 당시 저는 지인들과 도배일 혹은 청소업체 일을 하고 있었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일이 있으면 했기에 동서와 제가 마주칠 일은 더더욱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동서가 제게 당연하듯이 집안일을 다 떠넘기고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는 시아버지나 시동생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굴었지만 저하고 단둘이 있으면 쌩하게 굴 때가 많았어요. 시동생이 저를 친엄마 대하듯이 하고 모든 형수님 말에 토달지 말고 따르라고 해서인지 동서가 어떨 때는 제게 셈이나 질투를 하는 것도 같았고요. 특히 제가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걸 듣고서는 동서가 은근히 무슨 말만 하면 형님 가르키다가 아니라 가르치다예요.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고 쓰시면 어떡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지적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제법 하는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는데 어느 날 동서와 제가 처음으로 대판 싸우게 되는 날이 있었더랬죠. 동서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빨랫감을 제게 하라고 주고 가서 그냥 색깔별로만 분류해서 세탁기를 돌렸더니 동서 캐시미어 옷이 망가져 버렸던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동서는 자기가 아끼는 옷을 제가 잘못 빨아서 망쳐놨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몰아붙이는데 그날은 저도 못 참고 같이 싸웠네요. 무식하고 기본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캐시미어를 다른 옷들이랑 같이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려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아세요? 그러게 동서가 진즉에 세탁소에 맡기거나 본인 빨리 수술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형님 잘못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제가 빨래 맡긴 거에 대한 지적만 하시는 거예요? 동서,
변호사 일 바쁘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집은 시아버님도 자기 빨래 직접 하셔. 나도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동서 집안일까지 다 해줄 수 있어. 아버님처럼 아픈 사람도 아니고 동서 건강하고 모든 수술을 할 수 있잖아. 저는 평생 집안일 안 해보고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 손에 물 묻히는 거 극도로 싫어하셨고요. 동서 나이 30 넘었고 시집을 왔으면 안 해본 일도 배워서 해야지. 제가 시집 오면 뭐든 다 해줄 것 같이 구시더니 이제야 본색 드러내시네요. 앞으로 기본 소재도 잘 알아보시고 마구잡이 빨래하는 형님께는 제 비싼 옷들 안 맡길 테니 그리 아세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이제 집안일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이야. 제발 그렇게 해줘. 다른 집안일들도 동서가 알아서 하면 더 좋고. 내가 동서 가정부는 아니잖아? 우리 남편 얘기 들어보면 자기 형수님같이 천사 같고 따뜻한 사람 없다더니 다 틀린 말이었네요. 천사는 무슨 개뿔. 무식하고 기본도 모르는 그냥 아줌마잖아요. 그런데 맨날 이 집구석 남자들은 형님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축 켜세우고 형님 말이 곧 법이죠? 그러니 집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동서, 옷 때문에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서 손이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이러니 내가 동서를 포용력 있게 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동서가 나를 하인부리도 부려먹고 일방적인 존중을 원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참아줄 수가 있겠어? 동서와 제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저희 둘을 혼냈고 그 일로 시동생까지 저와 동서의 싸움을 알게 됐고 동서를 타이를 과정해 무조건 저한테 소리 지르고 화낸 걸 사과하라고 하면서 동서 자존심을 건드렸나 보더라고요. 만약 동서가 제게 사과를 안 하고 하극상 짓을 계속 해나가면 이혼까지 고려한다는 시동생의 강수에 동서는 제게 무성의한 사과를 했지만 그 싸움을 계기로 저와 동서 사이는 더 안 좋아져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잘 맞고 잘 지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동서와 말도 오래 안 섞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동생이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시동생은 당시 법정 소송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출장에 바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동서도 자신이 속해 있던 중견 로펌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립을 해서 자기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다고 정신없이 바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자기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는데 입주 청소 일을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이 도배도 하고 입주 청소도 하는 곳이었거든요. 원래 동서와는 관계가 틀어져서 할 말만 하고 찬바람이 일었는데 그날따라 웬일로 동서가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후에 시동생이 형수님 청소업체에 개업사무실 청소일 의뢰하고 먼저 다가가라는 말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됐었지만요. 형님, 저 이번에 수원 광교 쪽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는 거 아시죠? 안 그래도 도련님한테 들었어. 축하해. 곧 개업일이지 않아? 네. 그래서 형님한테 입주 청소 좀 부탁하려고요. 인테리어나 사무실 내부 공사는 거의 끝이 났거든요. 청소만 깨끗이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됐어. 내가 다니는 청소업체 일 정말 잘하거든. 날짜랑 시간 정해주면 내가 가서 청소해줄게. 네, 그럴게요. 그리고 이번에 사무실 개업식에 그이는 미국에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니까 형님이랑 아버님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련님이 일정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아마 아버님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근거리는 몰라도 소원까지 가시는 건 어려우실 거야. 나라도 꼭 동서 개업식에 참석할게. 웬일로 동서가 저를 생각해주며 자기 변호사 사무실 청소 마무리를 맡기길래 그간 쌓여있던 안 좋던 마음이 슬며시 풀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열정적이고 꼼꼼하게 청소 일을 했더랬죠. 청소업체 직원들과 동서 사무실을 가서 청소 일을 하면서 자랑을 좀 했더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동서와 시동생이 변호사냐면서 엄청 대단하다고 놀랐어요. 그 탓에 제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고요. 동서도 제가 해준 청소가 마음에 들었는지 고맙다며 기존 청소비보다 더 높은 일당을 쳐줬고요. 간만에 동서에게 풀린 마음으로 시동생 결혼 후 처음으로 동서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네요. 그러고 동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 당일,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고가의 옷을 나름 차려입고 동서 사무실로 갔어요. 주차하는 공간부터 건물도 널찍한 것이 청소할 때도 느꼈지만 분해가 나더라고요. 이윽고 동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충수로 올라갔더니 주변 지인들을 다 불렀는지 그 넓은 사무실이 다 북적였어요. 동서와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개업식의 주인공이다 보니 정신없이 손님 응대하고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사무실 한켠에서 음료만 홀짝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어떤 노신사분이 이 사무실 직원분이냐면서 말을 걸어오더군요. 제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노신사분과 대화의 물꼬가 이어졌고 결국 말을 하다 보니 사무실 인테리어 얘기부터 대표인 동서 얘기까지 하게 됐더랬죠. 미주양 형님 된다면 제인왕군의 형수 되십니까? 어, 저희 도련님을 아세요? 제가 채인아 씨 형수예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시동생을 어려서부터 어머니처럼 키우셨다지요.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감사합니다. 제 시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참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법조계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자기한테 잘 맞는 일을 찾았구나 했고요. 그러시군요. 어떨 때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죠. 인왕군이 형수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었나 봅니다. 지금 어디 직장에 다니시거나 주부이십니까? 네, 청소 도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도 저희 업체가 입주 청소를 했어요. 그래요? 저도 다음에 사무실 청소 한번 의뢰해야겠군요. 손도 못 대는 오래된 것도 청소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물론이죠. 업체 나름의 노하우로 뭐든 다 청소해드려요. 걱정 마세요. 명함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다음번에 미조양이나 인왕군을 통해 연락을 한번 드리지요. 제가 오랜만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참을 노신사분과 신이나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동서가 저 멀리서 허옇게 질린 얼굴로 불이 나게 저와 노신사분이 있는 쪽으로 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대화한 노신사분이 대법관 출신으로 법조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셨어요. 동서와 시동생의 대학 은사이기도 했고요. 노신사분이 90도 인사를 하는 동서에게 굉장히 재미난 분이 형님이시구만이라며 너털 웃음을 짓자 동서가 그 앞에서 바짝 쫄더라고요. 그리고 노신사분이 자리를 옮기시자 바로 동서가 제게 따라오라고 눈짓하고서는 사무실 출구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동서가 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삿대질을 마구 하면서 화를 냈어요. 형님, 도대체 이 행색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식인데 제 얼굴을 봐서라도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오셨어야죠. 이 옷들 몇 년 전에 백화점에서 도련님이 사주신 옷이야. 이게 뭐 어때서 법조계 사람들 모인다고 정장에 드레스라도 입고 왔어야 해? 물론 사무실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제가 셔츠에 면바지 입었다고 동서가 행색이 초라하니 많이 하는데 좋던 기분이 바닥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동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무시당하는 기분에 나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제 기분 따위 안중에도 없는 모습으로 아까 제 옆에 있던 노신사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으며 혹시나 자기 욕을 했냐면서 따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한 거예요?
아주 신이 나서 쫑알쫑알 얘기하던데 저분이 어떤 분인지나 알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처음 만난 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동서랑 도련님 알고 계시길래 몇 마디 나눈 것 뿐이야. 이러니 내가 초대를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타이르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이런 사람을 개업식에 초대나 하고 그분은 오빠랑 저의 은사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그런 분 앞에서 푼수같이 아무 말이나 하고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모르겠네요. 난 몰랐지. 그냥 관계자 분이거나 선배 변호사이신가 보다 했지. 그냥 물어보시는 거 답변하고 모르신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했어. 실수는 딱히 안 한 것 같은데. 주제넘게 누가 누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하고 형님 지적 수준이 다를 텐데. 당신 같은 고졸이 낄 것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냥 조용히 인사만 하고 갈 것이지 이렇게 나대다니 할 말이 없네요. 아는 체 하지 말고 빨리 나가요. 형님이 수준 안 맞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동서는 자신도 감히 은사님과 편하게 말을 못하는데 자기 형님이라고 밝히면서 푼수짓을 떨었다며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소에 따른 옷차림도 못 따른다면서 저보고 창피하다며 더는 일 만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 멱살을 잡고 떠밀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연실색하고 일방적으로 동서에게 당하고만 있는데 그때 제 앞에 그림자가 들이오더니 누군가 동서뺨을 날리지 뭐예요? 처음에는 누가 제 앞을 막아서 제 멱살을 잡고 있는 동서 손목을 빠르게 채가길래 무슨 일인가 멍했는데 이윽고 바로 뺨을 날리는 찰진 소리가 빈복대에 울려서 그제야 동서가 뺨을 맞았구나 알았어요. 저와 동서 모두 놀라서 상대를 보는데 바로 저희 시동생이더군요. 일 때문에 한국에 못 온다고 했던 시동생이 버젓이 눈앞에 와 있는 것도 놀랐는데 동서의 뺨을 때리다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와 한동안 대화를 했던 대법관 노신사분이 서 계셨어요. 어디서 형수님 멱살을 잡아?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그렇게 형수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라고 했는데 기어코 이 사달을 내? 여보, 이건 오해예요. 형님이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중이었어요. 형수님은 말 함부로 하실 분도 아닐 뿐더러 당신한테 지적당할 만한 위치가 아니지. 그리고 고졸이라서 여기 낄 자리가 안 된다고? 당신 인성 참 알만하다. 그 말은 제가 혼났나 봐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믿어줘요, 여보. 도련님, 오늘 개업식이고 주인장이 자리를 길게 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만하고 들어가요. 형수님, 제가 모든 걸 듣고 목격한 이상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당신도 오늘 일 이혼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인격 모독한 죄에 대해 어떻게 할지 그 똑똑한 머리로 잘 생각해봐. 여보, 그럼 형님 편만 들 게 아니라 내 입장이나 얘기도 들어줘야죠. 가해자 입장? 그래, 한 번은 들어줄게.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납득할 만한 변론이어야 할 거야. 최군, 안타깝지만 나는 이만 가보겠네. 미주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내가 참 실망이 크네. 그럼 이만. 모두가 기함하고 있는 순간 시동생이 동서에게 자신의 친부모 같은 형수를 욕보이는 건 용서할 수 없다며 동서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신사분도 옆에서 그런 시동생과 더불어 동서에게 윗사람을 무시하고 인격 모독하는 제자는 필요 없다며 동서에게 실망했다는 말과 함께 호련히 가버리시더라고요. 동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축하받아야 할 개업날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억울하다고 엉엉 울었어요.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무시한 채 진심 어린 사과가 없으면 우린 끝이다라는 말을 동서에게 날리며 동서 사무실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고요. 그날 저녁 동서는 시동생과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니 대뜸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날 동서에게 말 못할 짓을 당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시동생 마음만큼 안 좋았을까요? 자려고 이부자리를 정돈하다가 불 켜진 거실에 나갔더니 시동생 혼자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저를 보더니 울 것 같은 얼굴로 제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기 아내가 그런 인성이 덜 되먹은 여자인 줄 몰랐다며 제게 혹시 이런 일이 예전부터 있었냐고 물었어요. 제가 형수님과 돌아가신 형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어쩌다 그런 인성 쓰레기 여자를 만나서 형수님께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괜찮다는 말은 안 할게요. 나도 오늘 참 많은 감정들이 오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동서가 한 짓을 왜 도련님이 힘들어하고 사과해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 예전부터 집사람이 형수님한테 손도 대고 폭언을 해왔습니까? 그냥 도련님 결혼 1년차 됐을 때부터 저를 무시하는 발언은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서로 투닥거리는 정도였죠. 그럼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그걸 모두 받아내고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하고 형수님한테 미안해서 미칠 것 같네요. 저와 동서와의 관계니까 도련님이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저 학과 3년까지만 참으면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호사한테 뭐라고 했길래 짐까지 싸서 나갔어요?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이제 결혼 2년 차이고 아이도 없으니 헤어지자고도 했고요. 제가 형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라고 했으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님 법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이라도 걸까요? 전 진심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뭘 아나요?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동서랑 한 번은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심려 말아요. 시동생은 무엇보다 결혼 기간 내내 동서가 제게 막대먹은 짓을 했을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에 저는 가끔 집안일을 떠넘긴 적은 있고 무시하는 말은 몇 번 했어도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하고 말았어요. 사실 동서가 합가하고부터 저를 시샘에서 괴롭히는 일들은 꽤나 많았었지만 어떻게 시동생에게 그런 말들을 일일이 전하겠어요. 어차피 그날 시동생이 동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받는걸요. 전 그걸로 됐다 했어요. 그러고 며칠 후 시동생이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집 마당에 남은 동서 짐을 아예 갖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날 오후에 동서와 한바탕 싸움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은 저를 찾아와 진심 어리게 사과하라고 했고 동서는 제가 무식하고 덜 배워먹은 건 맞지 않냐며 따졌나 봐요. 그의 시동생은 자기 가족 무시하는 여자와 아이 낳고 살 생각 없다며 동서 변호사 사무실 투자금도 회수하고 관계 정리하자고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일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시동생 동서의 은사이신 대법관 노신사분이 동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에 투자도 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 제자에게 더는 도움 안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다네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동서가 저한테 막말 한 번 했다가 안팎으로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셈이었어요. 은사님과 남편 모두가 저한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인간부터 되라고 압박을 넣자 그 후 동서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날따라 도배일이 늦게 끝나서 시아버지 저녁 차리려고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동서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왜 전화도 안 받고 늦게 와서 사람 기다리게 만드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하필 제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있었고 동서는 그것 때문에 기약도 없이 오래 기다린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전화가 안 돼요? 제가 2시간이나 여기서 벌 서고 있어야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 안 된다 하니까 이제는 기본적인 것도 최악이네요. 나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찾아왔으면서 무슨 기본 운운을 해. 동서 눈에는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이더라도 나도 일이라는 거라고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
왜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사람한테 막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잘난 형수님 때문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됐거든요. 개업식 날 언쟁 좀 한 걸로 사람을 인성 바닥으로 만들고 인간 이하 취급을 받고 있어요, 내가. 내가 그쪽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이거예요.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반성은커녕 내 핑계를 대고 싶어? 그거 참 편한 심리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편이고 교수님이건 댁한테 사과하라는 거지 당최 모르겠네요. 그럼 동서의 깜냥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그분들한테 동서 일 일러 바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 해결을 봐. 나한테 사과도 안 할 거면서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와 기다리고 있어? 저도 나름 사과하고 잘 끝내려고 했는데 또 형님이 이렇게 저를 엿먹이잖아요. 제 깜냥이요? 형님 지적 수준으로 제 깜냥을 헤아릴 수나 있으세요? 내가 못 배우기는 했어도 그런 건 학벌이랑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아버님 저녁 진지 챙겨드려야 해서 바쁘니까 그만 가. 제가 1시간에 얼마를 버는 줄 알아요? 당신이 10년을 벌어도 될까 말까 한 돈을 나는 1시간에 만진다고요. 청소 일이나 하는 아줌마가 억대 돈이 오고 가는 소송을 뭘 알겠어요? 내가 격에 안 맞는 사람이랑 말을 말아야 하는데 진짜 구질구질해서. 저는 그런 동서에게 부하가 치밀어서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이게 다 덜 떨어진 누구 때문에 피하냐면서 자기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또 저에게 손을 대려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억센 소나기가 저희 사이를 벌려놓았고 보니까 시아버지와 시동생이었어요. 내가 형수님한테 사과하라고 했지 또 이런 진상짓 하러 오라고 했어? 당신은 구제불능이구나. 이제 우리 더는 대화고 뭐고 쓸데없는 소모 그만하고 진짜 끝내자. 당신은 왜 맨날 형님 편만 들어? 당신 아내는 나야. 어떻게 형님이 하는 건 다 옳고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만 하는 건데? 저 아줌마가 어디가 얼마나 잘났다고? 동서의 절규어린 울부짖음에 지옥의 사신같이 분노한 시동생은 동서를 집 밖으로 내쳐버렸고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그날은 하필이면 시아버지까지 동서의 하극상을 직접 목격하신 터라 그냥 단순한 사과나 문제로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시아버님이 가족들에게 관대하시기는 하셨어도 보수적이고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평소 동서가 제멋대로 군다는 걸 알고 제게 아랫사람한테 너그러운 것도 좋지만 따끔하게 화를 낼 때는 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하셨었거든요. 결국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내려졌고 시동생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서에게 곧 이혼 청구서를 보낼 테니 그만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서럽게 우는 동서의 울음소리가 내내 들렸지만 저도 동서에게 화가 난 터라 그냥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 후 이혼을 거부하는 동서 때문에 시동생은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고 동서 변호사 사무실에 투자해준 돈들도 다 돌려받기로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시동생을 따라 대법관님도 동서 사무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업계에서 손절 소문이 나버렸고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은 문을 닫게 됐다지요. 결국 동서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려고 알아보다가 거의 다 거절을 당해서 남쪽 지방 어디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말단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가운데 시동생에게 동서와 이혼한 것이 나 때문인 것 같다며 운 적이 있었는데 시동생은 이혼에 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동서는 제가 아니라도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 자기 사람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요. 제 사연을 듣고 저런 일도 있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얼마나 별의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와 동서와의 싸움이 막장 드라마 같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참고 견뎠지만 가까운 가족 간일수록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 오해 등은 어느 집에서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부끼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거나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하고 바로바로 사과를 하고 푸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말이나 행동이 꼭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평안하고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